사랑의 하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은 영원한 빛이 되시니 참 감사합니다. 있잖아 우리들에게 세상이 못되나 무한한 양의 양식을 널 내려주소서. 하나님 말씀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의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오늘은 2021년 6월 6일입니다. 6월 6일 현충일입니다. 현충일. 현충일에 우리는 보통 현충일 같으면은 우리나라에 있었던 역사 70년 전에 있었던 1950년에 있었던 6.25 사변을 필두로 해서 전쟁에서 사망하거나 또 여러 가지 업무, 공사 업무로 공공적인 업무로 국가에 여러 가지 유익한 일을 남기고 순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생각하는 날로, 그래서 10시, 현충일 날 오전 10시 되면은 사이렌 울려가지고 구국 선열들을 위한 묵념을 하고 그럽니다. 바로 이날에 우리가 이 현충일에 구국 선열 또는 우리의 조상들에 대한 이 묵념해야 될 조상들에 대한 개념을 조금 더 넓히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보고 감동으로 허락했다 보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가야국에 대한 우리 인지를 좀 더 바르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선 이 가야국과 관계된 내용에 유튜브에서 돌아가는 내용을 한번 살펴보는 게 좋겠다 생각합니다. 보시면은 세계 역사학계를 뒤흔든 한국 시골의 작은 터널이랬습니다. 그래서 팩트부에서 나왔는데 한번 보시죠. 이제는 나의 인생을 튼튼하게 키울 때입니다. 들이 싹 다 바뀐다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아마 상상도 못할 정도로 불가능하다고들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 사학계를 뒤집어 놓을 도시가 발견돼 전 세계의 모든 역사책들이 한국을 중심으로 일제히 변경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그 시작은 한국의 작은 터널이었습니다. 황금의 국가라고 불렸던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역사를 찬란하게 장식했던 가야입니다. 소백산맥과 낙동강 사이에 자리 잡은 가야는 천혜의 환경적 조건을 바탕으로 아시아의 강국으로 자리매김합니다. 소백산맥과 낙동강이 백제와 신라의 침입을 어느 정도 막아주었으며
남부로 뚫린 바닷길은 중국과 인도는 물론 중동과 유럽까지 나아갈 수 있는 진출로였죠. 가야는 바닷길 무역뿐만 아니라 육로 무역으로도 막대한 이익을 챙긴 것으로 추측되는데요. 실제로 아랍 상인들이 실크로드를 타고 오면서 고구려와 백제를 지나 가야를 거쳐 신라의 경주에서 실크로드 여정을 마무리했다는 기록도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 역사학계는 고구려, 백제, 신라와 같은 완벽한 중앙집권 국가를 형성하지 않았다는 기록을 근거로 가야가 일본의 식민지였다는 근거 없는 말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여러 기록으로 보아 현재의 미국, 러시아, 독일과 같은 연방제를 택했을 뿐 중앙집권을 띄지 못했다고 국력이 약한 것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애초에 국력이 약한 부족 국가가 신라와 백제 사이에서 엄청난 철기를 생산할 기술력을 발전시켜 나갈 순 없겠죠. 하지만 일본 역사학계만큼은 이런 전세계 주류 학계의 정서를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다. 일본은 가야를 포함한 한반도 남부를 지배했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펼쳐왔습니다.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주장이었지만 일본은 홀로 이러한 역사를 교과서에 담기까지 했는데요. 일본의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주장은 가야에 대한 역사적 유물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가야가 멸망 후 신라와 백제에 자연스럽게 흡수되었기에 가야의 문화적 특징 자체가 희석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며 아울러 삼국시대 이후 고려, 조선 등 다양한 역사를 거치면서 온전한 건물 하나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가야의 국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한 장소가 발견되면서 학계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은 바로 대한민국의 창원. 당시 창원은 제2안민터널이라는 대규모 터널 공사를 진행 중이었습니다. 2023년 완공을 목표로 1738억 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었죠. 그런데 뜻밖의 일이 생겨버립니다. 바로 터널 기초 공사를 위해 작은 터널을 먼저 내던 중 역대급 보물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당시 공사를 관리하던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화들짝 놀랄 수밖에 없었고 곧바로 문화재 발굴 전문기관인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의 매장 문화재 조사를 의뢰하게 됩니다. 관계자들의 말에 따르면 현재 이 지역에서는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는 규모의 유적과 유물들이 쏟아져 나왔다고 하는데요. 공식 기록에서도 터널이 착공된 산에서만 무덤만 881기, 토기류 2622점, 무기류 1364점이 발견되었다고 적혀 있습니다. 곧바로 역사학계가 움직였고 이 지역 일대에 대한 조사 결과는 바로 삼국시대 현존하는 최대 도시였습니다. 전세계 학계는 뒤집어졌습니다. 시기상 해당 유물들은 가야시대 때 만들어졌을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은 상황. 지금껏 가야를 부족국가 정도로 취급했던 사학자들과 가야가 일본의 속국이었다는 일본 사학계의 주장은 모두 터무니없음이 밝혀지게 됩니다. 세계 역사학계에서는 이를 공식 인정, 가야를 아시아 최대 해상 무역의 중심지로 인정하게 됐는데요. 한편 가야의 대도시가 발견됨에 따라 한 이론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이 이론은 바로 한강 문명설입니다. 신용하 서울대 교수에 의해 최초로 제기된 한강 문명설은 한민족이 한강과 대동강, 요하 유역을 중심으로 독자 문화를 형성해왔고 이것이 고조선의 뿌리가 됐다고 설명하는데요. 비록 신용하 서울대 교수가 이를 처음 주장했을 당시에는 주류 학계에 반영이 안 됐지만 최근 들어 세계 최초의 벽시가 한반도에서 발견되는 등 한민족의 생활 터전에서 잇따라 여러 고대 문명의 문화재들이 출토됨에 따라 다시금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이번에 가야의 대도시가 발견되면서 한강 문명설이 더 이상 설이 아닌 사실일 수도 있다는 주장들이 주류 역사학계에서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죠. 만약 한국이 중국으로부터 문화를 들여올 정도로 후천적이었다면 이러한 대도시 건설이 가능했을 리 없다는 생각이 점차 퍼지고 있습니다. 신용하 서울대 교수의 한강 문명설이 인정을 받게 된다면 한국은 수메르와 이집트에 이은 세계 세 번째이자 세계 5대 문명 발상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가야 고대 대도시의 발견은 물론 시작은 우연이었지만 일본 사학계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은 당연하고 더 나아가 한강 문명설 논쟁에까지 불을 지피고 있는데요. 어쩌면 가까운 미래 우리가 아는 역사책들의 내용들이 일제히 바뀌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고조선 문명은 인류 4대 고대 독립 문명의 내용과 구조를 모두 갖춘 새로운 5대 문명 중 하나였습니다. 서울대 신용하 교수가 문화일보에 기고한 내용 중 일부입니다. 그리고 신용하 교수의 주장은 점차 주류 사학계에 의해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하버드대 옌칭 연구소는 우랄, 알타이어족 언어의 기원이 한국어일 수도 있다는 연구 결과를 냈으며 영국에서는 고조선 문명의 사회사가 박사 정규과정 중 하나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 문명이 역사 교과서에 오를 날이 머지 않은 것 같습니다. 팩튜브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방금 본 이 자료를 근거로 해서 설명을 다시 드리는 겁니다. 가야국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지금 자료를 남겼는데 이 추가를 하는 겁니다. 추가를. 유대인이 이제 여기 있다. 그리고 이 연방제국이다. 당시에 연방제국이라 하는 것과 이 가야라고 하는 이 나라의 특징, 그리고 이것이 유대인일 수밖에 없는 이런 내용들을 한번 좀 설명을 추가로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주일 아침에도 이걸 어느 정도 대충 말씀을 드렸는데 주일 저녁 그리고 수요일 저녁에도 이 내용이 아마 주로 이룰 것 같습니다. 그룹이 다르니까 보는 사람이 틀리고 또 보는 그 시점이 다 다른데 아무튼 이 2021년 6월 6일에 기해서 현충일을 기해서 이 가야라고 하는 나라에 있었던 이 우리 조상으로서 제국의 성격을 갖고 있다. 그러면서 이것이 연방 형태라는 연방 형태. 우선 이 아까 본 이 자료를 남겨놓은 거기에서 우리가 몇 가지 일단은 고쳐야 될 부분, 그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실제로는 하나는 가야국의 형성을 이렇게 해양 실크로드를 근거로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주장하는 내용은 신라와 경주에서 실크로드 여정을 마무리했다. 기종 심심찮게 별로 정확하지도 않는 그 고정을 가지고 실크로드를 통해서, 해양 실크로드를 통해서 아마 인도 쪽에서 오는 거로 지금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인도에서 있었던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왔을 것이다 하는 내용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근거를. 그리고 이거는 상당히 요 사람들은 하나의 주장으로 볼 수 있겠지만은 빌립 전도 연구소에서는 이보다 다른 주장이 있다. 그거를 지금 두고 그것 때문에 오늘 이 자료를 발표할 수밖에 없고 현충일에 나타낼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신용화 교수가 나타나는데 여기 이제 고조선의 그 입장을 지금 연결하고 있거든요. 고조선이 지금 가야국을 이야기하는데 고조선을 이야기한다. 그러면 신용화 교수가 한강 문명을 두고 하나의 나름대로 이론을 펼쳐왔던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고조선을 중심에서 하던 거를 이것을 지금 가야국하고 연결하는 이 구조, 고조선은 고조선이고 한강 문명권은 고조선에서 될 수는 있다고 볼 수 있지만은 이것도 상당히 이 독자적이라 할 적에는 이건 아닙니다. 이건 나중에 또 이야기가 나옵니다만은 어쨌든 여기서 주장한 내용에 고조선을 여기다 집어넣는다. 지금 여기에 가야국을 이야기하면서 고조선을 집어넣는 이 구조는요 철저하게 잘못된 거죠. 이거는 전혀 안 맞는 겁니다. 별도라는 거지. 고조선은 고조선대로 대한민국에 유입된 하나의 또 세력으로 보고 이게 한강 문명권까지 왔는지 자체는 이거는 뭐 연구한 사람에 따라서 또 다를 수가 있지만은 가야국하고는요 이게 매칭이 안 됩니다. 이 연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한강 문명권을 세우는 데서는 이 가야국은 철저하게 지금 여기가 구미인데 구미까지 영향입니다. 구미까지 2000년 전에 구미까지 영향이다. 우리는 빌립 전 연구소는 그렇게 주장해서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한 분명한 나름대로 이론에 각을 세우는 거예요. 아닌 건 아니다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내용을 지금 밝히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안 밝히면은 바로 이런 신용화 서울대 교수가 막 이렇게 한강 문명권을 더 더 확산해가지고 가야권까지 들어가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그리고 가야권의 그 형성 자체가 이
육로가 아닌 해로를 통해서 형성되는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왜 아니라고 강조해야 되냐 하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물러설 수 없는 요소가 있다 이거죠. 여기 지금 우리가 요거는 이제 포토샵에서 작업한 건데, 요거는 현재 그 지도를, 이 대한민국 현재 지도입니다. 현재 지도를 지금 여기서 덮어 씌운 거예요. 이렇게. 여기 아까 그 자료에서 나온 그 가야국에 대한 내용에 덮어 씌운 내용을 지역적으로 열어봅니다. 여기 구미라 하는 이 위치가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 지금 저희들이 거주하고 있는 데가 구미죠. 늘 이 부분을요, 염두에 두고 있었어요. 가야국의 끝이 구미인데, 이 가야국이 어떤 형태일까 하는 거는요, 오늘 아침에 이 자료를 보기 전에, 어제 밤이구나. 이 작업을 이제 다운을 해갖고, 포토샵으로 작업을 이렇게 하면서 하기 전에, 이것까지는 항상 궁금했습니다. 어디까지가 무슨 가약 하는데 도대체 이것을 한눈에 드러낸 내용이 없단 말이죠. 그런 중에 이제 이걸 자료를 만났는데, 여기가 진해입니다. 이건 진해. 지금 그 안민터널 가는 데가 여기서 발생하는 거예요. 창원하고 이 위에 그 장복산이라는 것이죠. 진해 위에 이쪽으로 덮고 있는 게 장복산맥이라, 산맥이라 할 정도로 이 전체가 진해는 뒤에서 평풍처럼 아주 그 어떤 산맥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어요. 자그마한 어촌 마을인데, 여기 다른 데서 들어오려고 하면 함부로 못 들어와요. 굴을 뚫든지, 높은 산의 길을 지나와야 들어올 수 있는 마을이 진해입니다. 진해, 경남 진해. 지금은 그 창원 안에 같이 합해졌어요. 창원, 마산, 진해, 요 세 가지를 합쳐서 창원이라 부르죠. 그래서 이 창원에서 지금 현재 여기에 이 바다 쪽에, 남해 쪽에 지금 조선소가 막 들어서고, 여기가 지금 산업이 막 발달하니까 창원은 바다가 없어요. 마산은 바다가 있고 진해는 바다가 있는데 창원은 바다가 없어요. 근데 마산 쪽의 바다는 이게 개발할 수 있는 거기 약해요. 그래서 진해 쪽으로 굴을, 기존에 기차굴이 있었고 그 위에 그 에미고개라고 있었는데 아민고개라고도 하기도 하는 산익길이 있었는데, 그거를 다 제키고 밑으로 굴을 뚫어 가지고, 하나는 제1 안민터널은 경화동, 저희들이 있는 본가가 원래 제가 살았던 데가 경화동이고, 근데 지금 제2 안민터널은 부산 쪽으로, 그래서 거기 이제 자은동 쪽으로 뚫는다 가는데, 자은동에 지금 저희 어머님이 여동생하고 같이 지금 거주를 하고 있는, 현재 지금 저희들이 적을 두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제 본적이 지금 경남 진해시 경화동 1가 341번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릴 때는 이걸 전혀 몰랐습니다. 이거 가야 지적인지 뭔지 몰랐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구미에 와가지고 목회생활 하면서 이 가야라는 것이 주변에 다니면은 가야란 말이 많이 듣거든요. 이 구미에서 조금만 나가면은 어디든 가면은 가야라는 흔적을 많이 들어요. 그런데 어릴 때 이래 보면은, 어릴 때는 여기서 진주까지 요 전체 제가 활동하는 진주가 저희 선친의 고향 진주 일반성면에 저희 아버님이 거기서 태어나시고 거기서 자라시고 결혼해가지고 진해로 오신 거죠. 어머님은 진해 본토백입니다. 오래전부터 진해 어떤 굉장히 진해 경화동 조선인들이 있던 아주 지역에서 유지로 있다가 어머님의 저희들 외할아버지 때에 이게 재산을 탕진한 그런 어떤 제법 뼈대 있는 가문이에요. 그래서 진해에 그랬었죠. 저는 고등학교를 마산 나왔으니까 마산은 여기입니다. 하만이나 이런 데도, 어령이나 이런 데 있는 애들이요, 내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지역은 제가 어릴 때 굉장히 많이 친한 지역이고, 그 다음에 구미에서 왔은 지 20년 됐는데,
지금부터 3년 전에 성주에 2개월을 출퇴근했죠.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했죠. 차 가지고. 그러다가 고령읍에 내가 한번 내려가 왔으니까 이 가야라고 하는 이 내용은요, 소가약하는 고성은 저희 사촌 여동생이 결혼했는데 그게 시가가 이 고성에 있어요. 근데 너무 멀어서 제가 한 번도 들여다보지 못하는 그런 지역으로 있는 어떤 이 6지역의 가야에 대한 내용은 뭐 제 개인의 그 삶에서는 이 하나의 생활 무대였어요. 근데 이것이 이제는 어저께 지역에 대해서 어느 아라가에는 어떻고 고령가에는 어떻고 건강가에는 어디가 중심에서 입건하는 것이 이렇게 지도로 표현하니까 한번 내 나름대로 이거 굉장히 관심이 갔던 거죠. 현재 이런 지도에 김천 옆에 구미가 있고 대구가 있고 거창 함양열에 있는데 진주열에 있는데 여기다가 가야를 떠온지 보니까 이게 옛날에 이렇게 형성됐구나. 그러면서 이 형성된 내용이 어떻게 여기 형성됐을까? 가야국이 형성됐을까? 가야국이 형성된 시기는 이건 역사학계에서 다 그러죠. 아까도 말씀했지만 철기 문화입니다. 철기 문화를 가지고 대한민국에 들어왔는데 여기죠. 육로.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성경에서 보고 있는 에스더서에서 나오는 내용이 메데와 파사락하는 제국이 인도로부터 이집트까지 구스까지 여기가 127도래가 127도. 이것을 메데와 파사에서 운영하는 아수에로 왕이 다스린다. 그럴 때 나오는 게 에스더서의 배경입니다. 그 배경에서 나오는 내용을 보면은 이스라엘이 여기가 이스라엘이 있던 팔레스타인이에요. 팔레스타인에서 BC 586년에 이란이 바벨론입니다. 이 바벨론에서 포로돼 가지고 걸었어. 포로로 잡혀가서 여기서 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70년 있다가 바사와 메데에서 이 이란 바벨론을 점령해버리고 이 지역까지 다 지금처럼 이렇게 다 집어넣고는 이때의 메데 바사의 첫 번째 왕이 고레스인데 이 고레스 왕이 유대인들로 하여금 돌아가라 그랬어요. 고국에 돌아서 성전을 건축해라 그랬는데 그때의 명령을 받고 간 사람이 거의 대부분인데 또한 70년 동안 살다 보니까 가지 못한 사람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왕에서 터전 잡고 있다가 그리고 메데와 바사가 나중에 또 정치적으로 말리면서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밀립니다. 고국은 가지 못하고 이쪽이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쪽은 고국 가면은 서쪽인데 고국 가지 못하고 이제 동쪽으로 이제 이전하게 됩니다. 이주한 사람들 중에서 인도로 내려와요. 인도로 내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여기는 히말라야 산맥이 네팔이 있어갖고 여기는 뭐 걸어서 사람들이 왕래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동쪽으로 가다 보면 자연히 인도로 오게 되고 인도로 와서 동쪽으로 계속 가는 그 행로가 586년부터 시작해서 거기서 7년 보냈으니까 500년 적어도 BC 500년부터는 이쪽으로 인도로 넘어가는 이 유대인들이요 자꾸 생기는 거예요. 행렬이. 그러다가 100년 단위 200년 단위 이런 식으로 가면서 행렬이 되면서 중국에 안착을 곳곳에 유대인들이 안착을 합니다. 그런데 철기 시대 때 이르러서 옮기 시작할 때는 아마 청동기 시대쯤에서 옮기다가 이 철기 시대를 맞이한 이때에 중국에서 어떤 정치적인 처음에는 아마 거의 대부분 요 밑에 있었을 거예요. 근데 위에서도 내려온 유대인들이 있었지만은 이거는 유대인이 아니죠. 여기도 있었고 이런 사람들하고 갈등을 느끼다가 밀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동진이 계속되면서 AD 1세기 혹은 BC 1세기쯤에서 여기서 상하이 근처나 이
중국의 동해안 쪽에서 한국으로 이제 배 타고 넘어옵니다. 바로 요 세력이 가야 세력이다 보는 거죠. 물론 이까지 넘어오는 과정에서는 여기 넘어오면서 여기서 메리아 파사 지역에서도 쫓겨오는 덫이 넘어왔고 또 인도로 거치고 중국을 거쳐오면서 같이 합류하는 사람도 없잖아 있었을 겁니다. 정치 세력을 하든지 안 그러면 같이 먹고 사는 어떤 생업이 비슷하든지 해서 계속해서 동진하는 행위들이 계속 되어졌을 거예요. 그래서 전체가 유대인은 아니지만은 유대인이 거의 대부분이 차지하고 있는 그런 요소가 있다. 이런 내용으로 빌립 전도연구소에서 이미 오래전에 이 내용을 발표를 해놨습니다. 근데 이렇게 발표를 해놨는데 지금 여기서 가야국에 대한 이 추정을 제국의 형태가 되니까 지금 엉뚱하게 융해로를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요 내용 때문에 이거는 물러설 수 없는 성경하고 연결되고 또 여기서 오는 사람들에 대한 해석을 성경을 해석하면서 선지자들의 발걸음으로 다시 말하면 전도자들의 발걸음이라 전하는 거란 말이에요. 저들이 그냥 무작정 뭐 살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전도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삶을 전도라고 하는 즉 하나님을 나타내려고 하는 그 요소 속에 계속해서 지금 오져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언어가 없다는 말 자체는 성경에 하나님에 대한 표현을 남기는 문자는 오직 성경밖에는 인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문자를 철저하게 남기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그러한 행동 속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은 어떤 내용이 유대인들이 걸어가면서 글자에 대한 내용으로 남기진 문화가 바로 죽창춤이죠. 죽창춤. 태국에서 이런 관광지에서 반드시 나오는 그 춤이 그 죽창 위에 죽창 자체가 죽창 4개가 두 사람씩 나눠서 가져가지고 두 사람이 2개를 마주 잡고 또 두 사람이 2개를 마주 4개의 죽창이 만들면서 그러면 거기 뭐가 돼요? 샤 표시가 돼요. 샤 표시. 그 안에서 여자가 춤을 춥니다. 여자가 춤을 추는 거예요. 그 춤을 추는 여자에 대한 내용이 유대인 춤추는 여자가 도마 행전에 나와요. 도마가 유대인 춤추는 여자를 만납니다. 유대인 춤추는 여자가 도마에 대해서 같은 유대인이고 하니까 서로 소속을 밝히면서 도마가 하는 일이 바르다 싶어서 여자가 먼저 이야기합니다. 나도 따라가겠다. 당신 가는데 나도 따라가겠다. 그러니까 이 도마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입장이 되니까 여기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단지 하나님을 나타내기로 하는 어떤 흐름에서 계속 동진이 되어지는데 서로가 다르니까 도마가 거절하는 그 내용이 인도에 나옵니다. 인도에 도마 행진에서. 그래서 여기에 대한 문화가 일률적으로 나오는 문화가 죽창춤인데 그 춤에서 춤을 보면은 글자를 쓰는 거예요. 죽창에서 추는 춤이 글자를 쓴단 말이에요. 글자를. 그 글자가 어떤 글자에 대해서도 저는 나름대로 거기 구자가 아닐까. 거북이 구자. 왜냐하면 대한민국에서 노래가 있거든요. 거북아 머리를 내밀어라. 그렇지 않으면은 몸통을 삶아 먹는다. 물론 그 번역 자체가 오래된 번역이고 잘못된 내용이 있습니다. 이 김수로 왕이 남긴 그 비문에 그런 글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 거북이라 하는 것 때문에 구미, 대한민국에 있는 구미가 이 가야국의 마지막이라 하는 것을 저는 늘 품고 있었던 그런 어떤 개인의 위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충일에 발표를 하는 거죠. 현충일에 이걸 좀 알려야 되겠다. 그냥 단순하게 알려서 되는 게 아니라 이 가야국에 대해서 가야국을 유대인 연방 제국으로 아예 이제는 공식적으로 그냥 가야국을 하지 않고 가야국에 대해서 유대인의 연방 제국이다. 나라가 기록 문서가 없으니까 일본조차 AD 7세기경가 자기들이 가야를 지배했다 해서 가야국에 대한 역사를 자기들의 역사로 막 잡아 호도하려고 하는데
성경을 근거하지 않으면은 이 가야국에 대한 정체를 나타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서 가하는 거하고 야하는 이거 자체가요. 이게 야를 할 때 예수님 이름이 야소입니다. 야소. 야 그러면 이건요 아버지라는 뜻이 아버지. 이 한자로 야를 이래 해보면은 가야 할 때 쓰는 야가요 아버지 야자예요. 그리고 여기는 가자는 추가한다. 입는 옷, 덧입혔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하나님을 나타낸다. 그런 뜻에서 이 가야란 이름이 있을 수 있고 또 한편은 가자는 가요할 때 노래, 널리 알리는 대중가요 할 때는 이렇게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런 어떤 이름으로 이 가야를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문자 자체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또 문자가 없는 내용에 대한 거라든지 그리고 그들이 넘어오는 과정 자체에서 행로 자체를 이 성경 연결 안 하면 절대 해결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더 우리 교회에서 이 가야에 대한 이 집중 특별히 대한민국이니까 또 대한민국 현재 지금 위치가 대한민국 국민들 전체에게 선지자를 요구하고 있는 지금 때에 가야국에 대한 이 위치를 가야 유대인 연방제국 하는 건요 적절한 표현이다 이래 보고 있습니다. 이 표현에 대해서도 서로 연구를 해서 더 좋은 표현이 나오면 모르지만은 아마 이거는 여기서 주장하는 처음 표현이라 이래 볼 수 있습니다.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